갑니다. 자, 예산제도 갑니다. 자, 여기 점증주의하고 총체주의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점증주의, 총체주의가 나와 있는데,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현실 설명력이 높죠. 그런데 본질적 문제 해결까지는 관심 없어요. 이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그 측면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 현실에 기반을 둔다는 얘기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고 현실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주었던 예산 별로 줄이지 않으면서 보수적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얘기고요.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획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는 총체주의 예산제도니까요. 3번을 답으로 찾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타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논의가 진행될 때 힘센 이익 집단들의 요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그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예산의 지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535번 한번 해주세요. 예, 535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산결정이라는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요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총체주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총체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그때 변하는 무언가의 목표에 이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때그때의 변동되는 목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 목표가, 국가의 목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총체주의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목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동의해요?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동의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요즘엔 없는 것 같은데? 그잖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에서 야, 사회주의는 어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우리도 당연히 사회주의가 생존하고 있었을 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건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계약서에다 도장 찍어야지 합의가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인 여론이나 요구 사항들이 모여지면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회적 합의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그게 좀 의문이 남는 거죠. 1번이. 그죠? 그럴 수 있고요. 2번. 예산 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면은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져요. 예산 담당관은요,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총체주의로 가려면. 그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그냥 개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산 담당관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변화를 주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주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받던 예산 못 받는 쪽에서는요,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산 담당관의 보편적 태도예요. 보편적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요,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한다. PPBS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PPBS.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PPBS 같은 거 이런 걸 짜다 보면 하향적 예산 제도로 가잖아요. 맞아요? 하향적 예산 제도로 가고 하향적 예산 제도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집권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집권화. 집권화는요, 진짜 국가를 위해 혹은 소외층을 위해 헌신해 주는 사람이 그 정점에 서서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집권화가 됐을 때 전혀 반대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그럼 집권화가 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집권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집권화를 병리로 얘기한 겁니다. 집권화의 병리.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어때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냐고 제가 예전부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제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수 대중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다수 대중이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겠어? 그죠? 그러긴 한데도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요, 누가 권력자가 되든 그 권력자를 견제하고 그 권력자를 뭐 또 원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할 때에도 사실은 되게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야, 얘네 마음에 안 들면 얘네 한번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또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선조 때 태어났으면 선조 있잖아, 선조. 선조가 40년을 집권했나 그러거든요. 죽지도 않아. 왕은 죽어야지 끝나는데 죽지도 않아. 오래. 그 선조는 최악의 리더잖아요. 와, 40년 동안 통치해. 미치고 팔짝팔짝 뛸 일인데 안 바뀌어. 응? 이런 거 절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이건 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집권 세력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면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해요. 견제 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이게 장점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근데 이제 다수 대중의 인기 투표 같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죠? 뭐 히틀러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거예요.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막갔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견제를 안 받는 사람을 민주주의적 형식으로 뽑아주는 척만 했을 때 문제. 민주주의가 진정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견제와 균형. 이건 반드시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히틀러 돼. 그잖아.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 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견제가 안 돼. 그죠? 그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권력기관을 쪼개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행정개혁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권력기관이 여기가 힘세 보이면 쪼개야 돼. 구조적으로라도. 쪼개서 서로 견제해야 되지 그 힘센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직이 몇 개 아직도 보여요. 그 대통령 권력이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 근데 대통령제 자체가 또 그런 맛에 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몰아주고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뭔가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임기 끝날 때쯤에 대통령이 싫어져. 기대했던 만큼 안 돼. 그러면 항상 비판해. 이러고 끝나는 게 반복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제도가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는데 이제 이런 장단점들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집권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죠? 네, 집권화.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이 집권화를 견제하는 힘이 작동하는 것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제 하고 있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거기서 이제 집권화가 돼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딱 요 제도거든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PPBS랑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의회가 생각보다 이 영역에서 힘을 잘 못 써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미국처럼 법률주의도 아니고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이 또 강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힘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어. 그건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죠? 그래서 보면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과거에 보면 여소야대 전국에 대통령이 하겠다고 죽기 살기를 맘먹은 거는요, 못 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론하고는 좀 달랐던 이명박 대통령, 그게 잘했고 못했고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정책을 여론하고는 좀 대비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4대 강 사업은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뭐 그거 할 때도 국민 여론은 좀 반대가 높았지만은 그거 못 막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건 내가 양보 안 할 거야. 이러고 고집 부리면 의회가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야, 준 예산 해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끝에 가서 치킨 게임 하다가 의회가 이렇게 꺾어줘, 야당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산 제도가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번에 쓰여져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예산 결정은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 이게 정치적 합리성이죠. 점증주의. 그 얘기고요. 정책 합리성.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책 합리성이 잘못하면은 힘센 이익 집단의 요구가 더 많이 관철되는 형태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증주의에서 또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 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개혁을 막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점증주의 예산제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증주의는 보수적이니까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그죠? 질문 잘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하다 보니 또 이게 좀 복잡하게 설명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일단 그렇게 받으시고 537번으로 가보면 이건 답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시크라고 하는 또 이제 이 재정학에 관련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시크가 제시했던 이 미국의 예산제도 변화에 따른 그 지향성을 얘기한 건데, LIBS가 이제 통제지향이었고요. PBS가 관리지향이죠.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이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축지향이 와야 될 겁니다. 감축지향은 시크가 요 시기까지를 규정하지는 못했죠. 시크의 활동기랑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요거는 감축 관리였다. 그때는 정부가 뭔가 좀 긴축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기 때문에요. 팽창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제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야, 정부가 점증주의로 계속 늘려줄 수가 없다. 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감축 관리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시대적 맥락이. 그 다음은 이제 참여지향, 거버넌스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참여지향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라 통제지향, 감축지향, 기획지향, 아니다. 통제지향, 관리지향, 기획지향, 감축지향, 참여지향 1번이네? 그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예산제도로 들어가 봅니다. LIBS로 가봅니다. 538번으로 한번 볼까요?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통제지향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 단위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그걸 걸러내지는 못해요. 그죠? 중복이 되더라도 그걸 걸러내지 못해.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는 못 돼. 그래서 이거를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단위로 이걸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보완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돈을 못 쓰게만 했다 뿐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쓰게만 했다 뿐이지,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여기서도 하는 일을 저기서도 한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는 없어.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고 통제가 용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디다 뭘 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세세하게 쓰기 때문에요. 품목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코끼리 전체 모습을 보기보다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통나무 같네 이러고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538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지나가 보겠습니다. 540번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했다.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걸로 한번 가보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됐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데 영기준 예산제도가 그 전에 있었던 MBO 또 혹은 그 전에 있었던 PPBS 이거를 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증주의 예산 편성의 폐단을 직접적으로 요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얘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총체주의이기 때문에 점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영기준 예산제도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게 PPBS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만은 한데 그렇긴 하지만은 아니 이게 점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계획예산제도는 목표, 계획, 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하죠. 이거는요 완전히 이제 이 합리주의의 전제가 현실에서 안 맞는 게 그거거든요. 합리주의의 전제가 맞으려면은요 총체주의가 맞으려면 합리적 경제, 모든 정보를 정부의 정책 담당자는요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부가요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경우들은 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모든 사람의 요구나 욕망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다 사람들의 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해보고 뭘 해보는데 그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게 특히 요즘에 개방경제에서는 우리나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문제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파도가 여기선 잔잔하게 쳐도 저 멀리에서는 되게 크게 칠 거 아니야. 점점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요 전혀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 합리적 그 경제인을 가정하고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을 제시하고 한 경제학의 이론에서 보면 이 모든 걸 우리가 꿰뚫어 본다라고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PPBS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보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유사하게끔까지는 가야 그래야지 이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플래닝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개발을 계획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언제 때 얘기예요? 거지 때 얘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럼 그게 돼. 근데 이거가 지금은 촘촘히 다 짜여져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계획을 짜서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엄청난 장벽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판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건 쉬운데 기존에 여기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걸 때려부시고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설득해야 돼. 사인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돼. 그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고도 안 되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들 막 강제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 그럼 항상 죽음으로 항전하겠다는 사람 나타나고 이거 추진하는 사람은 자폭해라 막 이러면서 하고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 경제가 그만큼 커져 있고 뭔가 다 빈자리가 없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해서 이걸 들어간다?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거고요. 미국의 60년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 미국의 60년대 빈틈이 있습니까?
이미 촘촘히 시장 경제로 이렇게 탁 짜여져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서 계획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이었으면 오래 갔겠지. 응? 그런 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고수하고 있냐? 노력하자 정도? 노력해 보자는 건데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갖긴 쉽지는 않아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과도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그 미국에서 60년대 때 존슨이 이걸 했던 거는 당시가 사회과학이 막 이제 발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항상 자기 신념, 개인도요, 자기 신념에 가장 확신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제 경험으로는 한 20대. 그때는 내가 주장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내가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없어져. 점점. 야,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 당시가 사회과학의 이 계량적 기법이 막 이제 부흥하던 시기니까 자신감이 뿜뿜한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로부터도 수십 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계량적 기법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과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정도 연결해서 보시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 산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뭐에 비해서? LIBS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PBS 시절에는 PPBS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일단. ZBB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야 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LIBS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예산제도는 모르고. 그러니까 LIBS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셔야 돼. LIBS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산출을 확인할 수 있다. LIBS는 산출이 확인이 안 돼요. 돈만 못 쓰게 한다 뿐이지.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 PBS 할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예산을? 단위 원가를 파악하고요. 단위 원가 곱하기 뭘 해요? 양, 업무량. 요거, 그죠? 요걸 하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단위 원가 뽑아내고 업무량 계산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 내일 뭘 해야 될지 뽑아내는 것도 막 고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국가 막 SOC 사업 같은 거래. SOC 사업을 하는데 SOC 사업을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어느 만큼의 양이 있을지 이거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하다가 유적지가 나타나. 끝났다고 봐야 돼. 이거. 유적 다 발굴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미리 예측 다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죠? 터널을 뚫는데 야, 여기는 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진척이 안 돼. 끝났어, 이제. 이거 공사 기간이 얼마가 들어갈지 도대체가. 이거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정부가 뭐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지하철 뚫어줄게요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4년 뒤에요. 그러면 한 7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략. 2배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고 1.5배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항상.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GTX A 노선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밑으로 가지 마! 이러고 막 데모하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문화재도 진짜 나왔고. 그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척이 안 돼.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미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할 때 다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건데, 안 되지.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의 자원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하기 때문에 사업 성과와 정부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성과와 정부 생산성을 파악을 못한다 그랬죠. 너무 꼼꼼히 보다 보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다. 전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야 돼서 4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많은 얘기들이 된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갔을 때는 요거에 대한 거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까? 544, 545 하나만 풉시다. 45 할까 그냥? 4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생소하죠. 좀 깊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를 짜야 되잖아요. 성과주의 예산 PBS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써놔야 돼. 기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한다는 게, 그죠? 기술하는 게.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이런 거였고요. 목표는 이런 거였어요. 라고 하는 걸 써놔야 되고. 재원은, 재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 단위가 아니라 활동 단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어때요?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건 PPBS. PPBS예요. 그러니까 PPBS는요. 어떤 거예요? 적당히 괜찮은 사업이 아니라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PBS는 이게 점증주의예요, 총체주의예요? 점증주의입니다. 얘야말로 진짜 만족모형 비스무리한 거야, 이게. 만족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요거 해야 되는데, 요 대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해. 그러고서, 이거 봐, 이거 100원 쓰고 110원의 만족감 가져왔잖아. 그럼 10원 남았지? 순편익이 있지? 잘 있지?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의 단점을 뭘 지적했냐면, 아씨, 이거 A 대안 하지 말고 B 안으로 갔으면, 20원의 순편익이 있을걸. A 안을 해서 10원의 순편익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 순편익이 남았는데. 잘못했다 할 수도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통제력이,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지 알겠죠? 이게 이제 최선의 대안을 과연 골라낸 게 맞냐라는 의문이 남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PPBS라고 보시면 되지. PPBS는 전체 대안을 다 놓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만족스러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니은은 PPBS의 특징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했던 게 PPBS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프로그램 단위로 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PPBS고요.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어때요?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 이거, 그죠?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고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퍼포먼스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 이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성과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더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단점이긴 하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때요?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은 없어.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그 퍼포먼스가 나냐 안 나냐만 본 거예요. PBS는. 그래서 이걸 또 극복하고자 PPBS에서는 플래닝이 들어가는 겁니다. 5년짜리 종합 플래닝. 이렇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맞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있냐 없냐를 보기 전에 전체 틀 속에서 이 사업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것도 좀 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 되게 낭비 요소예요. 아니, 대선 치르고 보니까 어때요? 대선 때 주요 후보들 공약 봐봐. 주요 후보 아닌 후보는 더 심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진짜로 진짜 하늘에 있는 별 다 따다 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에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정치적 합리성. 정치라는 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그거를 들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낸다는 건 대응성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으니 이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선거 과정에 들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되면 이거 실현해 줄게요. 저한테 표 주세요.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이거든요. 그 대응성 민주성이에요. 그러지만 경제적 효율성,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지. 도대체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해서 거기로부터 파급되는 사회 문제들이 장난 아닌데,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또 수도권에다가만 돈 쏟아붓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가지고 지방에 갔을 땐 지방에다가 또 뭘 하겠대, 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장난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게 충당이 될까? 싶은 정도예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지적했잖아요. 도대체 예산은 한번 따져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하는 얘기들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현실에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통과시킬 때는 알죠? 국회에 가면은 예산 정책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예산 다 계산하고요. 법을 하나 만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있죠. 예산의 소요의 추계를 미리 따져서 그걸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법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약 걸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실현하기 어려워요. 다 해준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응? 그리고 툭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데 예산 빼다가 요거부터 하면 됩니다. 못 뺍니다. 그거 절대로. 그 빼도 아주 조금 빼오는 거지. 못 빼. 거기 있는 사람들 결상전 할 거야 또. 그러잖아요. 우리 예산 빼면 그 조직이 없어져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감안하면 PPBS 같은 거 도입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뭔지 알겠죠? 야, 맨날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 과연 그 계획은 잘 짤 수 있는 것이며 정확하게 그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되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남죠 또. 아, 참, 뭘 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죠? 짜증은 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방향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니은만 틀렸네? 답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획예산제도 또 한번 가봅니다. 547, 548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뭘 해볼까? 뭐 요거 해볼까요? 548 한번 해보죠. 기획예산제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예산이 조직의 일선 기관들에 의해서 분산되어서 편성되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장기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향적이기도 하고요.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렵고 그 정보를 다 파악해야 되니까 온갖 과학적 기법들 다 동원은 해요. 동원은 다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은 받죠. 뭐 그런 정도고 투입 중심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요. 이건 산출 중심이에요.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느냐가 더 중요하지 투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투입이 좀 더 늘어나면 어때? 성과가 더 좋으면 되지. 이런 관점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고요.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 기법을 강조하는 게 맞네요. 3번이 맞죠. 자, 그리고 정책 결정 단위가 정책 결정 패키지를 작성한다. 이건 ZBB입니다. ZBB 이런 말들 나오면 그 ZBB는 상향적 예산제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 단위를 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의사결정 패키지에 따라서 자기네들 예산을 결정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항상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전년도 거를 참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보통은요 일하기 편한 방식이 뭐예요? 일하기 편한 방식. 관료제 가면 거의 다 그래. 관료제 조직 가면. 저야 관료제 조직을 군대에서밖에 경험 안 해봤으니까 군대 얘가 다긴 하지만 군대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 군대 가보면요 야 작년 갖고 와봐. 작년 작전 어떻게 했는지 갖고 와봐. 그거 보고 베껴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냥 큰 변화 안 줘. 큰 변화를 줄 때는 위에서 뭐 지적하면 야 이거는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냐?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 그때 고민하는 거지. 작년 거가 기준이에요. 다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예산도 작년 예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야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게 어디지? 이게 점증주의잖아요. 그게 손쉬운 방법인데 이건 총체주의로 가가지고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짜. 니네 의사결정 단위에서 의사결정 패키지에 따라서 다시 짜봐. 매년.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다시 다 그려나가야 되니까 엄청난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PPT 자료 하나 만들 때에도 내가 직접 디자인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백지 상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 안에도 몇 개 모델을 넣어놨고 아 그거 너무 상투적이어서 싫어 그러면은 어디 남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 찾아다니면서 그거 떠다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조금 변형하는 건 훨씬 쉬운데 백지 상태에서 이걸 새롭게 만들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로 베이스 버제팅에서 얘기하는 거죠. 4번은 제로 베이스 버제팅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요. 지나갑니다. 이제 연기준 예산 제도로 설명이 다 되긴 했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이제 뭐 그 설명보다도 일몰법하고의 비교 문제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550번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일몰법도 감축관리라는 측면에서 제로베이스 버제팅하고 묶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몰법 감축관리. 그죠?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를 좀 없애주자라고 하는 거죠. 선셋 로우. 규제와 관련된 법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규제가 곧 예산을 잡아먹는 일이니까 불필요한 거를 없애주면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정보 규제 관련해서. 그랬을 때 이제 연기준 예산이가 1년 단위고요. SSL은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은 4년에서 7년 뭐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일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년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항상 요거 이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규제가 계속 존속돼야 되느냐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존속시켜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야 이거 규제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되옵니다. 나오겠죠? 상소문 올라오겠지 이제 조직에서. 그걸 찍어 누를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찍어 야 됐어 그만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만해. 거길 그만해. 니네 예산 좀 줄어들더라도 다른 일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대통령이 해야 돼.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이유.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관료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왜 힘이 생겨요? 국민이 직접 선출해 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덤벼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을 거스르는 거와 같은 일이 되거든요. 쉽지 않죠. 관료들이 거기에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또 권한도 많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겁니다. SSL.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1번은 바로 틀려버렸네. 그죠? 나머지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뭐 ZBB는 예산 편성 과정의 행정적 성격, SSL은 행정 통제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ZBB는 모든 정책이 심사 대상이다. 예산이니까 전체를 다 오르잖아요. SSL은 규제 정책 하나씩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ZBB와 SSL은 모두 감축 관리를 중시한다고 맞는 얘기.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둘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SSL은 법률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제로 베이스 버제팅은요. 물론 미국은 예산 제도를 법률주의를 따라가긴 하지만은 요 예산 제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은 그 자체가 법률은 아니니까 법률의 형식을 따르는 것 뿐이지. 그죠? 그렇게 되니까 더 강력한 건 법이에요. 법. 이게 더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를 합쳐서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 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BS에 대한 얘기를 553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미르달 총리 시절 그 스웨덴에서 했다 이런 건데 뭐 스웨덴도 이제 뭐 경제 위기 우리가 60년대 중후반부터 발생했던 세계 경제 위기 70년대에는 거기다가 석유 파동까지 나면서 대박 났죠? 쪽박 났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잖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석유 파동 났다고 했을 때 달러가 1배럴당 몇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50달러 지금 넘지 않았나? 배럴당? 장난 아니야. 내 차에다가요 제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이게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이게 지하철 타기가 좀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기름을 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득 넣어보자. 넣었는데요. 10만 원 넘게 넘은 거 살아생전 처음이었어. 내가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름이 이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격이 막 2,000원씩 하니까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지금 진퇴양난이야. 그렇다고 지하철 타자니 이거 또 좀 너무 지금 막 한 30만 명씩 나오는데 이거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지하철에서 대화하는 사람 보면 아구창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죠? 타가지고 막 대화하고 이러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이 요즘에 경제적인 여건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이 경제는 참 재밌는 게 그때는 몇 달 안 했는데도 왜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지금은 안 나냐. 왜 그럴까요?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요. 예측되면 대비를 해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안 벌어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요. 2달러에서 4달러 가면 얼마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죠? 100%.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100%가 올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가격으로 보면 지금 너무 기름이 진짜 껌값인데 그런데 그게 2배 올랐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2배 올랐다. 이건 충격이 큰 겁니다. 경제는. 참 그게 신기해. 아무튼 이런 경제 위기를 경험해 봤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몇 년치 석유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막 뽑아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한 2년치는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석유 파동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유고들이 다 있어요. 저유고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고양시 어디에선가 왜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가 초등학교 어디에서 연등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하나 날라왔어. 그래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불을 붙여서 날렸는데 그게 저유고에 앉아가지고 저유고 폭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추방되고 그랬을걸?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유고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디 있어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건데 대응을 하는데 아무튼 요때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스웨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자본예산제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로 전환했거든요. 정부가 복지하던 거 좀 축소하고 신자유주의로 막 전환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복지하다 망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스웨덴이 있는 거예요. 스웨덴이라고 내부에 갈등이 없었겠어? 내부에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내부에서 세금 내는 거 좋아라 하고 야 우리 복 주고 갈 거니까 우리 세금 더 내자 이렇게 하겠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유지됐냐. 이 일관성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그때 자본예산제도. 복지를 줄이지 말고 그러면은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경상개정 이런 데서는 능률성을 좀 더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되는 건 이거는 자본개정으로 따로 떼내서 그 보통 보면 돈을 더 쓴다 정부가 세출 예산을 늘린다 그럴 때 기존에 쓰던 이 경상개정에 여기저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막 그냥 돈을 더 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긴축 낭비 요소를 줄여. 그리고 경제 부흥을 위해 돈 쓰는 건 자본개정으로 따로 떼서 별도 관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CBS 자본예산제도가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비상 상황에서 불경기 때 적자를 봤으면 경제가 회복됐을 때는 그 적자 본 걸 좀 메꾸는 거예요. 티가 딱 나니까 야 여기 이만큼 우리가 돈 쏟아붓어. 그러면 이거 좀 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호경기가 되면 좀 메꾸고 이렇게 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정치인들은요 국민들한테 자꾸 대응해서 가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항상 경제가 좋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야 올해 경제는 너무 좋았어요 한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후진국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연령쯤 됐을 땐 중진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왔더니 선진국이 됐어. 이 짧은 기간 안에 내 인생 안에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사실은 팽창을 해온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올해 경제가 좋아요 한 적은 전두환 때밖에 없어. 그때는 국가가 나 때 잘했어 이거 해야 되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막 했을 때니까 그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를 들어도 당사자들이 그래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이런 건 잠깐 있었지. 우리가 중진국쯤 됐을 때 내가 그래도 이제는 옛날엔 굶고 살다가 이젠 밥 좀 먹고 사니까 중산층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90%에 육박한 적은 있었어요. 주관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경제가 올해 경제가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위기지. 그렇다는 얘기는요. 자본예산제도 도입했을 때 언젠가는 이 적자 본 거를 메꿔야 되는데 메꿀 기회가 잘 안 와. 국민들은 지금도 힘들어요 막 이러고. 그래도 빈부격차도 있으니까 진짜 힘든 사람도 항상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점은 계속 돈을 더 쓰게끔 만드는 게 있지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자산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사정한다는 건 잘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적정한 예산 제도도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요 그 자본 계정을 가지고 계속 돈을 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꾸 불러와요. 그 인플레이션기에는 적정하지 않고요 불경기 때 적정한 제도라고 봐야 돼.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죠? 553번이죠. 네. 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 계정으로 짜니까 거기서 이제 활용 가능한 점들이 있고요. 정부는 자본 예산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지출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도 555번이 옛날 기출 문제를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요거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요건 거꾸로 돼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조세 형식인데 실제로는 보조금 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4번도 답이에요. 중앙정부 이게 옛날 문제를 제가 갖고 와가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는 아예 이거를 녹여내게 돼 있고요. 예산에다가 아예 녹여내게 돼 있고 지방정부는 아직은 조세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단계가 좀 한 단계 밑이긴 한데 지방정부에서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4번 같은 거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3번을 답으로 하되 4번은 그런 걸 같이 감안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 회계제도의 기장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죠. 복식부기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557번입니다.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 요거를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려면 뭐가 더 좋죠? 현금주의가 좋지. 현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복잡하지만은 나한테 있어도 이거 내 돈이 아니야 라는 걸 인식하려고 우리가 발생주의 하는 거잖아요. 1번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앞에 것 때문에. 근데 뒤에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서 통제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거는 복식부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요. 또 통제가 용이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의 전문성이 또 요구되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한 측면은 또 요건 또 좀 아닌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틀린 부분들이 좀 많고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원가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복식부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1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행정 환류론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